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참 예수님, 미국의 이해 5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의 지금 단순히 미국만을 이해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이 미국이라는 이 신대륙, 또 지금은 뭐 경제력이 약하지만은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게 역사가 다 같이 막 섞여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1776년 7월 4일 날 독립선언을 하죠. 13개 주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년경에 미국은 독립한 신생국입니다. 신생국. 독립한 지 250년밖에 안 된, 뭐 또 우리나라를 보자면 또 우리나라는 또 1945년 해방됐고 1919년 또 뭐 그런 뭐 아주 복잡한 얘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한민족은 여기 한반도에서 5,00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곳은 아주 생소한 사람들이 원래 살고 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거의 다 죽이고 지금 그 기가 막힌 땅을 차지하고 패권 국가가 된 거죠. 미국이 탄생한 거에 첫 번째 저는 트리거라고 그러죠. 이 이게 방아쇠는 1453년 오스만 제국, 이슬람 제국 메트메흐라고도 그러고 메메드라고 그러는 2세가 동방 가톨릭 콘스탄티노플리스 성벽을 대포로 무너뜨리고 황제를 죽이고 완전히 이 가톨릭, 그러니까 동방 가톨릭 완전히 없애버렸죠. 1000년 동방 가톨릭 교회 수도를 함락시킴으로 해서 미국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동방 가톨릭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서방 가톨릭하고 그래도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경제권이 지중해 안에서 모든 경제가 서로 오고 갔어요. 심지어는 우리 경주부터 출발하고 뭐 중국 시안에서부터 출발한 비단길 그 상업도 결국 어디 가서 만나냐면 지중해에 가서 만나요. 동서양이 만나는 길도. 근데 딱 이슬람 세계가 중간에 딱 참으로 해서 이슬람 세계가 이 비단길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지중해 문화 교역권도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영국, 그 다음에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은 지중해 문화권을 인도하고 향신료를 좀 돈이 되니까 그걸 좀 하고 싶은데도 이슬람이 딱 붙어 있으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로 돌아가기도 하고 대서양 저쪽으로 가면 떨어져 죽는다라는 그러한 아주 그 뿌리 깊은 미신이 있었던 거죠. 그걸 뛰어넘어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2년 지금 서인도 제도라고 산살바도르라고 구세주의 땅이다 그래갖고 거기를 포르투갈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여기가 인도다. 근데 우리가 서쪽으로 계속 갔으니까 여기가 서인도다. 그래갖고 거기를 서인도라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여러분들 그 쿠바라든지 아이티라든지 트리니다드고 이런 나라들도 전부 다 서인도 제도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유카탄 반도 그 다음에 플로리다 아래쪽에 있는 7,000개의 섬을 지금도 서인도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인도하고는 상관없이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스페인, 포르투갈이 먼저 서인도 제도와 남아메리카를 차례로 식민지화하고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적극적으로 이제 미 대륙으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민 생활을 떠나죠. 그래서 우리가 요게 재미난 게 1453년에 동방 가톨릭 교회가 무너지고 1517년에 루터가 종교 교육을 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미국을 탄생하게 합니다. 이제 곧 제가 좀 바로 이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막 교황청하고 서로 맞아갖고 막 남아메리카 전체를 다 가지려고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도 신앙의 자유와 황금의 땅을 향해서 이민을 시작한 게 1620년경 시작하게 됩니다. 자, 1492년에 발견을 해서 1620년경에 우리는 신대륙으로 가자. 그 중간중간에 이제 여기는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여기는 인도가 아닌 것 같아. 이건 완전히 새로운 대륙인 것 같아. 그래갖고 그 사람의 이탈리아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가 된 것이죠. 자, 근대 시대의 등장과 종교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아야지 미국 문화가 갑자기 최고의 문화로 올라섰던 이유가 근대 시대의 등장과 종교 개혁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네상스는 유럽의 지적인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죠. 고대 문학으로의 복귀가 오고 개인주의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 몽골 제국이 계속 서쪽으로 유럽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저쪽에도 어마어마한 땅이 있구나. 지리상의 발견에 따라 동서 문화의 교류도 있고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황제제도로 돌아서요. 요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봉건제도는 뭐냐면은 이제 뭐 백작, 후작, 남작, 공작들이 땅을 갖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왕하고 같이 싸워서 또 싸우고 물리치면 다시 또 왕한테 또 땅을 받고 그러다가 이런 봉건제도가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황제, 왕 아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 굉장한 변화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텔레비를 볼 때 남장님, 백장님, 후장님, 공장님, 기사 이런 유럽의 이 칭호들이 바로 이 봉건제도의 기인에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또 상업 인구의 증가, 스콜라 철학의 퇴조와 함께 등장한 신학자 오캄, 이게 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상과 같은 다양한 사상의 등장은 이 모든 것들이 중세 사상적 기초를 흔들어요. 거기에 가장 많이 흔드는 게 뭐냐면은 패스트, 흑사병이에요. 1353년부터 길게는 8년, 좀 더 길게는 30년 동안 유럽을 휩쓴 이 패스트 흑사병은 종교의 권위를 떨어뜨리죠. 종교의 권위도 떨어뜨리고 개인의 행복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전에 막 모여갖고 막 이 고뇌 생활도 하고 기도도 그냥 다 같이 모여서 하고 막 교황 뭐 이렇게 막 순례도 하고 막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보니까 뭐 패스트 오니까 주교도 걸리고 뭐 교황도 뭐 그런 게 무서워갖고 도망가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종교의 그 절대성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오스만 제국은 동로마 제국 1453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1453년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 가톨릭을 정복한 것이 굉장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교회의 전통을 보존하던 동방교회 지역에서 기독교 신학과 헬레니즘 철학을 기록한 다양한 히라보 사본을 그나마 안전한 기독교 지역이었던 서방교회로 학자들이 이주하면서 옮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동방 가톨릭, 이제 지금 그리스 터키 지역이죠. 동방 가톨릭이 그 히랍, 그러니까 헬레니즘, 기원전 333년부터 323년, 22년까지 알렉산더가 시리아, 이집트, 뭐 페르시아, 더 멀거니 인도 북부까지 가면서 전 지역을 헬레니즘화합니다.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의 문화, 이 문화, 그러니까 이게 히라버, 헬레니즘,
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정치, 철학 모든 걸 합쳐서 헬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까지도 헬레니즘의 주인공들이죠. 그 다음에 그 조각상들, 인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조각상들, 그리스, 로마까지. 그래서 여자의 그런 가슴이라든지 남자의 육체라든가 이런 거, 이게 아름답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 가슴을 쉽게 드러내는 문화가 로마에 많았던 거죠. 그리고 미국은 자기네들이 그리스 로마 문화를 다시 이 신대륙에서 발현한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가면 여자들이 아주 쉽게 가슴을 당당하게 내놓는 게 바로 이런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어쨌든 동방 가톨릭의 헬레니즘 철학, 문화 그게 굉장히 많았는데 메메드 2세한테 그 비잔틴을 빼앗기면서 히라보로 된 책들, 철학, 문학이 싹 다 어디로 오느냐면은 서방교회로 옵니다. 서방교회라는 것은 로마, 이탈리아, 스페인 이 지역을 말합니다. 이 서방교회로 다 오죠. 그러면서 헬레니즘의 이 재발견으로 서유럽인들은 인문주의와 새로운 유럽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내죠. 북유럽에서는 인문주의가 대학가를 휩습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자 르네상스가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인문주의자에 따른 새로운 학문 열의는 히라보로 작성된 바오로와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의 기록과 더불어 초대교회의 교의를 세워 교회의 아버지로 존경받는 교부들의 신학과 성서, 원어인 히브리어와 히라버 연구가 활발하게 됐죠. 그 종교교육의 사상적 배경을 제공해 주게 되는 거죠. 중세의 지식사회는 성서적 인문주의의 세찬 도전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서가 정말 정통이냐, 이거 거짓말 아니냐, 신화 아니냐, 거기에 막 이제 청교도를 배우겠지만 청교도는 성서 근본주의로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 중세 초기 가톨릭교회 성직자들의 모습이 오늘날에 이렇게 비해보면 상당히 부패하다고 볼 수 있어요. 중세라고 그러면은 보통 아구스티누스 한 450년에 신궁론을 쓴 아구스티누스라는 이분이 신이 다스리는 나라 신궁론, 그러면서 중세가 열리고 결국은 1350년 이를 흑사병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죠. 근데 이 중세 초기 가톨릭 교회 성직자들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부패했어요. 성직 매매도 했고, 그때는 사제의 독신제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뭐 결혼한 사람이 주교가 되기도 하고, 수도원, 수녀원의 타락도 있었고, 귀족집 자식 거기다 들여갖고 또 거기서 나온 학교 수도원에서 뭐 추기경도 만들고 주교도 만들고, 집안에서 교회의 세속 권력, 가톨릭 교회가 사회 현실과 타협한 여러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15세기에서 또 16세기 개혁가들이 처음으로 주장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계속 한 8세기, 9세기, 10세기경 계속 가톨릭 교회는 부패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 막 재산이 몰리고 막 권력이 몰리고 이러니까 결국은 부패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집 한 채를 안 짓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어쨌든 가톨릭 신자들은 교회의 부패에 손만 놓고 바라본 것은 아닙니다. 중세 이전부터 교회 구성원들이 부패와 매너리즘에 빠질 때마다 그런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수도원 복구 운동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루터가 출현하기 전 아빌라의 이 스페인의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그다음 십자가의 성 요한, 아주 걸출한 개혁가들이죠. 데레사와 요한은 까르멜 수도회를 개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교황청을 지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점점 더
돈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건물 크게 짓다가 망하는 게 고려불교가 건물 크게 짓다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가 건물 크게 짓다 망했어요? 가톨릭 교회가 건물 크게 짓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지금 건물 크게 짓는 데가 가톨릭은 그렇게 큰 성당을 안 짓죠. 지금 대형 성당, 대형 교회들 그건 이제 망하는 그게 이제 상징이야, 상징. 뭐든지 크게 지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크게 짓다 보면은. 그래서 조그맣게 짓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요 평창 여기가 정말 명당 중에 명당이라 여기 피정의 집 있기는 좀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요곳에 하느님의 성전을 꼭 져서 봉헌하고 싶어요. 그런데 평수는 지금 150평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짓지 말고 아름다운 성전을 져서 돈에 무리 가지 않고 삶에 지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고 싶습니다. 어쨌든 가톨교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황과학, 교황청도 로마 교황청이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이전을 합니다. 두 교황이 나서는 바람에 1309년부터 1377년까지 이 머무른 시기, 아비뇽 시절의 분열 시기를 겪으면서 교황의 권위가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지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마르틴 루터는 이거 서방 가톨릭 교회 계획을 위한 내부 운동으로 1517년 지난 2017년에 개혁 500주년 탄생, 개신교 탄생 500주년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으로 했죠. 우리한테 갈라져 나간 게 500년 된 거죠. 1517년 10월 31일 종교 개혁가 아구스티노의 신부죠, 신부 마르틴 루터가 서방교회가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 정치와 서방교회의 면제부, 사실은 면제부가 아니라 면벌부라고 그래야 돼요. 죄는 사했지만 벌이 남아있는데 교황청 짓는다고 그 면제부를 사면은 연옥에서 받는 벌을 사해준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면제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교황권의 주장 그리고 공로 사상을 비판한 내용의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는 사건으로 출연을 해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로지 성서만 뭐 다른 성사 필요 없다 이거. 그 다음에 권위 교황이 막 왕관 쓰고 그랬지.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그랬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도 왕관을 쓰는 지금 공동체는 딱 가톨릭 교회 주교 추기경들 교황만 왕관을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왕관 쓰지 말라고. 그래서 솔라 그라시아 오로지 은총만. 그 다음에 신부들이 뭐 성사 주는 거 이런 거 그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솔라 피데 오로지 신앙. 요 세 개만 가지고도 하느님하고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황 제도를 비판하고 뛰쳐 나간 거죠. 네. 자, 우리 가톨릭 교회가 중세 때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가 그거는 나중에 세계 교회사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제 강의의 기조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 안에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선과 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선인, 완전한 악인 이것도 없고 막 성인들도 프란치스 성인은 그 성욕을 어떻게 막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가시밭에 뒹굴러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불완전한 인간들이 가꾸어 나가는 공동체는 완전한 게 없어요. 아마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가장 건강했을 때는 초대교회였을 거예요. 초대교회. 박해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던 예수님 가시고 한 300년 동안 우리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건강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까지의 지식으로 또 테이아르드 샤르댕이라든지 토마스 베리 신부님 요 1900년대 신부님들입니다. 이분들이 말하는 거는 교회 역사를 봐서 지금처럼 교회가 건강한 때는 또 없다고 얘기를 해요. 뭐 지금 뭐 우리 가톨릭 교회가 지금 요즘은
그 성추행, 신부 주교들의 성추행으로 지금 타격을 한동안 받고 충격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 문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이게 코에 걸면 코,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지금 미국에 이렇게 가보면은 뭐 옛날에는 복사들 이쁘다고 안아주기도 많이 하고 엉덩이도 많이 두들겨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지금의 시대에 걸면은 걸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걸리면은. 지금 시대는 또 확 크게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때 그런 것들이 물론 추행도 있었겠죠. 추행도 있었겠지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톨릭 교회가 건강한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역사를 본다면 지금 가톨릭 교회는 상당히 건강하게 지금 발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국 성공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메메드 2세가 동방 가톨릭 교회 콘스탄티노폴리스 그 성벽을 대포로 무너뜨리면서 1000년의 가톨릭 역사가 반쪽 역사가 다 날아가 버리죠. 그 바람에 이제 지중해 무역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지중해 무역권이 무너지면서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인도로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건 대항해 시대가 생기는 거죠. 그래갖고 대항해를 쭉 하면서 찾은 게 신대륙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1492년에 신대륙을 발견을 했는데 1517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 프로테스탄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항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저항한다. 어디에 기존 가톨릭에 저항한다. 그래서 뛰쳐나간 거죠. 뛰쳐나갔는데 이때 영국이 또 굉장한 가톨릭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1527년 헨리 8세가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황 이혼을 하려고 그랬어. 교황과 갈등이 일어났고 1533년 잉글랜드가 종교 개혁을 선포하면서 로마 가톨릭과 결별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이 된 헨리 8세는 1533년 첫 번째 왕비 캐서린과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왕비의 시녀 앤 볼린과 재혼을 합니다. 왕비가 애가 없었고 여러 가지 좀 힘들었죠. 교황 클레멘스 7세가 헨리 8세를 파문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교황님들이 파문을 많이 하죠. 1534년 잉글랜드의 이 교회는 수장령을 공포해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잉글랜드 교회를 독립시킨 후 영국 성공회 국교로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결별한 이후 종교 개혁 운동이 영국으로 들어와서 탄력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성상을 파괴하고 순례를 폐지를 하고 성인 숭배 폐지를 하고 그러니까 아주 가톨릭적인 건 다 지워버리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나 영국 성공회는 진정한 의미의 개신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칠성사를 다 인정합니다. 단 사제가 결혼하는 거 그것만 인정을 안 하고 사제도 결혼을 하게끔 한 거죠. 영국 성공회는 그래서 헨리 8세가 신봉하는 믿음도 사실은 가톨릭 그 자체였어요. 1539년 잉글랜드 교회의 6개의 신조를 통해 영국 교회가 가톨릭 교회적인 성격 유지를 하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영국 성공회가 공식적으로 로마 교회에서 분리된 것은 1559년이에요. 잉글랜드 의회에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믿음의 옹호자, 수호자로 인식하여 왕위 지상령을 채택하고 반대로 개신교적인 법을 폐지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억지로 창문을 열 수 없는 것처럼 종교 문제도 강제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이 공존할 수 있는 중도적인 종교 정책을 지향합니다. 이 국교로 성공회를 만들었어도 개신교 믿고 싶으면 믿어라. 천주교 믿고 싶으면 믿어라. 그렇게 열어놨어요. 그래서 개신교와 가톨릭 간의 종교 분쟁을 피하기 위해
타협안을 만들었는데 의식은 가톨릭을 따르되 교리는 칼빈주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가톨릭의 의식을 이걸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타협안에 반대하며 급진 개혁을 추구했던 청교도는 중도 노선을 지향하는 성공회와 갈등하기 시작해요. 이 청교도. 이게 왜 청교도가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 청교도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갖고 미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건설된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청교도들은 개신교인들로서 전통적 복음주의 안에서 루터주의 계열과 칼빈주의 계열과 잉글랜드 성공회에 소속된 이들과 전통 복음주의를 추구했지만 계열에 추구하지 않던 이들을 포함한 다양한 전통 복음주의자들을 통칭해서 일컫는 말이 청교도입니다. 이런 신앙에 있던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퓨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청교도란 말은 그들이 부른 이름이 아니라 지나치게 극단적인 교리적 완벽함을 추구한다. 너무 깨끗한 척한다. 그런 비아냥에서 비롯된 말이 청교도입니다. 청교도들은 영국 종교 계획이 제도주의가 남은 불완전한 개혁이었다고, 가톨릭적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는 불완전한 개혁이었다고 평가하고 영국 성공회의 정부 중심의 성향가, 그러니까 이게 왕이 교회 수호자라는 거, 이건 맞지 않다는 거지. 교회 수호자는 하느님이라 이거죠. 솔라 그라시아 이거죠. 하느님의 은총으로 되는 거지 무슨 왕이 무슨 수호자냐 이거죠. 서방교회 제도 중 서방 제도 중심주의의 잔재를 철폐하고자 했던 거죠. 이들은 도덕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중산층을 형성하였고 또 신학적으로는 인위적 권위와 전통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에 철저하고자 한 전통 복음주의적인 성서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청교도의 성향이 미국 교회를 개신교를 일으켰고 그런 성향을 가진 미국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도 그런 성향, 철저한 복음 중심주의의 그러한 교회들이 있고 심지어는 구약 역사가 4,000년, 신약 역사가 2,000년이다. 그래갖고 성서에 나오는 그 6,000년을 주장하는 그 뿌리도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영국 성공회가 핍박을 하자 미국으로 건너와서 청교도의 부흥을 이룹니다. 부흥 이후 마녀 사냥이라는 불명예를 얻어 주홍글씨에 나오는 이미지는 그다지 안 좋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마녀 사냥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대충 들었는데 중세에도 마녀 사냥이 있었어요. 행실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영매라든가 이런 꿈 이런 여자를 데려다가 죽을 때까지 때리고 물에 묶어서 가라앉지 않고 뜨면은 살려주고 그런 되게 하다가 죽죠. 그래서 한 3만 5천 명 정도의 물론 남자 마녀 사냥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누가 또 동네 마녀냐 그러면 맞다 안 되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 이런 사람 돼갖고 또 끌어다가 막 정말 잔인하게 죽이고 그랬던 것이 마녀 사냥인데 이게 미국에서도 이런 사건이 매사추세츠에서 생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은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교도가 탄생을 해서 이제 여기 너무 박해가 영국에서도 심하니까 네덜란드로 처음에는 갑니다. 근데 네덜란드를 가보니까 땅이 너무너무 안 좋죠. 그래갖고 다시 네덜란드 포기하고 이제 신대륙으로 가자. 그래갖고 신대륙을 처음 발을 내디딘 이제 이민자들이 바로 청교도입니다. 그 청교도 이야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국 장가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요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 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 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가루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 너무나도 고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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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 가루를 생수에 타먹은 그 순간 고소함과 함께 깔끔한 맛이 밀려왔지